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헬레니즘 예술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볼까? 자, 먼저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한번 더 얘기해 봅시다. 자,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현대 사회와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풍요로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양식이 시대를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가진 번 돈 가지고 내가 그냥 사고 싶은 뭐 조각상, 뭐 예술품 그런 것들을 각자 그냥 알아서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나오게 돼요. 옛날 그리스 고전주의 조각상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소비하는 거고, 나는 좀 야한 게 좋으면 뭐 야한 거 소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간단한 미술 이런 게 좋으면 뭐 그런 거 소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자, 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자연주의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뭐 생활상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멀리 갈 거 없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먼저 비너스를 유혹하는 판과 에로스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한번 봐봐요. 자, 중간에 비너스가 있고 그 위에 에로스가 있죠. 그 밑에 판이 있어요. 판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비너스를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너스가 이제 손으로 이제 아랫부분을 살짝 가리고 있기도 하죠. 자, 이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밀로의 비너스 상을 보자는 거죠. 그냥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도록 합시다. 어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비너스를 표현한 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밀러의 비너스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절대 손댈 수 없는 좀 이상적인 인간? 그런 인간을 묘사한 느낌이 강하다면은 이 파움과 에로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야하고 좀 관능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게 되죠. 그리고 또 둘 중에서 어느 쪽 비너스가 훨씬 더 현실의 인간에 가깝냐면 비너스를 유혹하는 파움과 에로스 이쪽이 훨씬 더 현실의 인간과 좀 더 가깝죠. 밀러의 비너스 상은요, 현실에는 없는 인간이죠. 이상적 인간,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거를 갖다가 조각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비너스를 유혹하는 파움과 에로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인간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자연주의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제가 정면만 제가 보여줘서 그렇지 옆면에서 보게 되면요, 저 손 뒷부분 저런 것도 묘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아주 야한 그림 조각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헬레니즘 시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소비하던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무엇이냐면 간단한 미술을 볼 거예요. 자, 간단한 미술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상 중에 하나죠. 뭐 대부분 다 조각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느 시대에도 볼 수 없는 어떤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처를 지키는 헤라클레스라는 작품이에요. 자, 중앙에 앉아 있는 거는 부처님이고요. 부처님의 왼편에 보면요, 한 남자가 뭔가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헤라클레스예요. 자, 부처님과 헤라클레스가 동시에 등장을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둘은 문명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을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 둘이가 같이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동양과 서양이 사실상 융합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 봅시다. 이거 봐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다라 지역에서 발견되는 부처 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른 보면은 뭐 이게 뭐가 다르겠느냐 싶겠지만은 옷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인물의 외관 같은 것들 말이죠. 전형적인 그리스풍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멀리 저 인도 근방에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저기에, 온 동네에. 웬 서양인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한다면은 내가 예술 조각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겠어요? 또 저기 저 멀리 저 인도에서 막 헤라클레스 이야기 듣고 그리스 신화 이야기 많이 듣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술품에 그런 것들이 녹아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예술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간단한 미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은 간단한 미술밖에 없다? 그건 아니고 간단한 미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양쪽에 있는 양극에 있는 문화가 사실상 융합되고 있었다를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 시대에는 간단한 미술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인데 간단한 미술밖에 없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알겠죠?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간단한 미술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걸 이제 소비하는 거고 나는 그냥 밀러의 비너스 같은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헬레니즘 시대에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런 것을 그냥 소비하는 것이고 아니 난 다 필요 없고 나는 이 팜과 에로스 이렇게 좀 야한 게 좋아. 그러면은 이런 거 소비하는 거예요. 각자의 뭐다? 취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더 개인의 좀 주관적인 영역으로 좀 많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헬레니즘 시대는 자연주의 양식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거는 무엇이냐? 라오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특징이 뭐 절정에 달해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먼저 배경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자, 트로이 전쟁 당시에 이제 그리스군이 트로이로 쳐들어갔죠. 근데 이제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스 애들이 이제 함정을 파게 되죠. 군을 철수하는 척하면서 거대한 목마에다가 병사들을 숨겨가지고 바닷가에다가 버려두게 되죠. 자, 이걸 보는 이제 트로이의 왕은 되게 고민을 하게 돼요. 아, 신이 우리를 도왔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목마를 이제 성벽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리스 애들은 이제 그게 끌고 목마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다 부질러 버리겠다. 뭐 이러한 계획이었던 것이고. 자, 그런데 트로이의 제사장이었던 라오콘이 이 목마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고를 하게 되죠. 이거 그냥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거 안에 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자 포세이돈이 뱀을 보내가지고 라오콘이랑 두 아들을 칭칭 감아서 죽여버리게 돼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라오콘과 두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을 담고 있는 작품이죠. 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 라오콘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실감납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져버린 뭐 얼굴 표정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뭐 신체의 묘사 이런 것들이 당시의 예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 고전주의 조각상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든요. 이상적인 거. 그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것은 절대로 저런 어떤 공포심, 뭐 감정의 어떤 격함 이런 것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항상 완벽한 비례와 안정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플라톤적인 이데아적인 요소 이런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아름다움의 기준이기 때문에 라오콘 같은 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리스의 어떤 플라톤적인 요소 같은 것이 플라톤의 어떤 철학 같은 것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양성은 결국에는 사실적인 면모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순간을 담으려고 애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좀 영원 불멸한 순간, 고정되어 있고 변치 않는 순간 그런 것보다는 순간순간의 변화 뭐 그런 부분 거기에다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이 라오콘 같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참 뒤에 18세기쯤 오게 되면요. 그때쯤 되게 되면은 이제 독일의 미술사학자 중에서 빈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엄청난 찬양을 받게 되죠. 뭐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빈켈만이 이야기한 이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포세이돈을 보도록 합시다. 다시 이제 라오콘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고귀한 단순함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군더더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단순함이 핵심이거든. 이 단순함에서 나오는 고귀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라오콘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에서 조금만 더 덜어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일단은 신체만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완벽해요. 이 근육이나 뭐 비대나 이런 거 하나가 정말로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지. 저 팔뚝만 좀 더 얇게, 저 근육을 조금만 더 더했으면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완벽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심플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단순함. 이 단순함에서 뭐가 나온다? 고귀함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요한 위대함은 무엇일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다 표면이 막 성나게 날뛰고 있어도 그 안쪽은 보면은 항상 평온한 것처럼 아무리 격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결같은 영혼의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 그러한 것이 담겨 있는 거, 그걸 보고 고요한 위대함이라고 보는 건데, 이 라오콘 같은 경우에는 포세이돈이 이제 칭칭 감춰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영혼의 고귀함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 조각상 안에 잘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고요한 위대함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그냥 밀러의 비너스를 보도록 합시다. 자, 밀러의 비너스 같은 경우에도 심플하죠. 군더기가 하나도 없고 이걸 보고 고귀한 단순함이라고 보는 것이고, 고요한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자, 그 밀러의 비너스 상 같은 경우에는 비너스가 뭔가 막 어떤 감정이 막 겉으로 막 드러난다거나 막 고민이 많다거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항상 그냥 차분한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마음의 어떤 침착함과 평정이 나온다. 그걸 보고 고요한 위대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빈켈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잘 담겨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게 그 당시에 다시금 고전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화가가 누구냐면 다비드예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먼 훗날 다시 한 번 더 다루게 될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대략적으로 다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제 중세로 넘어갑니다. 중세 넘어가기 전에 로마를 봐야 되는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다루진 않아요. 왜냐면은 로마는 그냥 그리스의 그냥 복제품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다룰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더 실용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냥 실용성에다가 좀 더 좋아하는 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로마에서 중요하게 바라볼 거는 언제냐면 로마 멸망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하던 그 시점, 그때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중세 예술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끝.